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청난 국민 세금을 쓰며 굳이 용산으로 옮겨갔던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오늘 서초동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파면된 뒤에도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남동 전 관저에 머물면서 손님들까지 불러들이며 시간을 보낸 지 일주일 만인데요. 오늘 퇴거 과정에선 역시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경호처 직원들이 무더기로 동원됐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중간에 차에서 내려 시간을 보내는 사이 마침 퇴근 시간을 앞두고 교통 통제로 인해 낭비되는 시간이 더 길어졌는데요. 첫 소식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서울 한남동 관저 정문 밖으로 내려옵니다. 정문 앞에 다다르자 차량에서 내린 윤 전 대통령은 팔을 휘저으며 지지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윤 전 대통령은 엷은 미소를 띤 채 연신 손을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정문 앞에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바리케이드 안쪽 대학교 점퍼를 맞춰 입고 일렬로 서 있는 학생들에게는 밝은 표정으로 포옹하며 악수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다시 차에 올라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떠났습니다. 2년 5개월 만입니다. 동선을 따라 차도는 모두 통제됐고 차량들은 지지자들에게 바짝 붙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통제된 한남대교를 지나는 차량 창문 밖으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드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관저를 떠나기 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참모들과 20여 분 동안 별도로 인사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관저를 떠나면서 짧은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께 감사드린다면서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이 밤낮 없이 한남동 관저 앞을 지켜주셨다고 했습니다. 지지자들에게만 감사 인사를 표했고 간성과 유감 표명은 없었습니다.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는데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일주일을 걸려 관저를 비우고 나오는 윤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 앞에서 무슨 연설이라도 하려는 듯 거듭 마이크를 찾았습니다. 당장 사흘 뒤 내란 혐의 재판을 앞두고 있는 데다 나라를 극심한 혼란에 빠뜨린 파면된 이의 모습이라고는 보기 어려웠는데요. 여전히 반성은 물론이고 염치마저 없는 셈입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반성도 사과도 끝내 없었습니다. 국민에게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의 호위에 둘러싸여 관저에서 퇴거하던 윤 전 대통령은 마치 개선 장군이라도 된 것처럼 환하게 웃으며 두 팔을 벌려 스스로 지지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악수와 포옹을 반복했습니다. 지지자들이 윤석열을 반복해 외치자 선거 유세장에 온 대선 후보라도 된 것 마냥 주변을 둘러보며 웃음을 숨기지 않았고 지지자들을 향해 손가락 하나를 치켜 보이는 동작을 반복하는가 하면 대중 연설을 하려는 듯 마이크를 찾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피고인 신분인데 반성과 자숙은커녕 차에 타기 직전까지 대통령실 직원에게 마이크가 있는지 재차 묻다가 경호원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차에 탄 뒤에도 창문을 내리며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반복했는데 옆자리에 타 있던 김건희 여사 역시 관저를 퇴거하는 오늘까지도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관저 출발 약 10여 분 뒤 자택에 도착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하주차장으로 직행하지 않고 또다시 1층 야외에서 차에서 내린 뒤 지지자들의 꽃다발과 포옹 세례를 만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선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누가 보면 명예롭게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대통령인 줄 알겠다며 자숙하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은 파면된 내란 수계 주제에 뻔뻔하게 상황 노릇을 하려던 윤석열의 후안무치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저에서도 이런 행태를 반복한다면 그 죄값은 더욱 무거워질 것입니다. 개혁신당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개선 장군 행세는 최소한의 사과를 기다리던 국민을 향한 조롱이자 우롱이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쓴소리가 잇따랐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약 2년 5개월이죠. 886일 만에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집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자택 앞은 온종일 지지자들과 취재진이 몰려 혼잡했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떤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홍익표 기자. 그곳에 검찰 고위 인사를 비롯해서 현직들이 여러 명 살고 있는 걸로 전해지는데 설마 윤 전 대통령 지금은 그냥 집 안에 머물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오후 5시 반쯤 이곳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도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환영하겠다며 대규모 집회가 열리면서 한때 정문 앞이 통제되기도 했는데요. 지금 집회는 끝났지만 아직은 지지자들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현재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는 윤 전 대통령이 관저에 입주하기 전 6개월간 출퇴근하기도 했던 곳인데 약 2년 5개월 만에 돌아온 셈입니다. 복귀한 윤 전 대통령을 맞이하는 입주민들 분위기는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건물 한편에 대통령 내외분 수고하셨다는 현수막이 걸려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지만요. 한 주민은 윤 전 대통령을 환영하는 주민도 일부 있지만 모두가 그런 건 결코 아니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곳 주변에서 집회 소음 등이 심할 것으로 보여 걱정이 크다고 MBC에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최장 10년 동안 전직 대통령 수준의 경호를 받게 되는데 주상복합 건물에 40명 규모의 경호 전담팀이 머물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기에 입주민 불편 문제 등을 감안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추후 다른 장소로 거처를 옮길 거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장 윤 전 대통령은 오늘 14일부터 시작되는 내란 혐의 형사 재판은 물론 수사기관으로부터의 소환 요구 등에 대비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인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멀쩡한 청와대를 한사코 거부하며 엄청난 국민 세금을 들여 굳이 용산으로 옮겨갔던 윤 전 대통령 부부인데요. 불과 2년 5개월 동안에도 무속과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이전 공사 특혜 논란을 비롯해 수많은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용산 집무실도 한남동 관저도 12.3 내란 사태를 상징하는 곳인 탓에 차기 대통령이 들어가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동안 불거졌던 숱한 의혹과 논란을 신수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구호를 외쳤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추진한 건 청와대 이전이었습니다. 구중궁궐을 벗어나 이른바 용산 시대를 열 거라고 했습니다.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졸속 이전은 3년 임기 내내 논란의 중심이었습니다. 관저터를 고를 때부터 무속인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천공 방문 의혹을 보도한 기자 등을 경찰에 고발하며 입막음을 시도했지만 뒤늦게 풍수지리가 백재권 씨가 육군 참모총장 공관에 방문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같은 값이면 명당을 좀 생각하고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돌아오는 어떤 재물이나 성과가 겁나게 큽니다. 이전 공사에서도 잡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시공 능력이 의심스러운 업체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만으로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이 일었고 관저 이전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인테리어 업체는 김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공사를 맡았던 21g이었습니다. 수의계약하도록 사전에 업체를 지정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경호처에서 은밀하게 과정들을 이렇게 관리한 걸로 그렇게 좋습니다. 무리한 이전 여파는 정부 부처 업무에도 지장을 줬습니다. 졸지에 집을 내주게 된 외교부 장관은 외교 행사를 열기 위한 적절한 장소를 찾아 관저를 2번이나 옮기면서 세금이 중복 지출됐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도 연쇄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한남동 관저는 견고한 산성이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는 대형 버스와 군용 기갑차 뒤에 숨었고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까지 막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떠났지만 위헌적 친위 쿠데타의 상징이 돼버린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이 공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다음 대통령에게 큰 숙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자,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수사를 해야 할 서울중앙지검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구나연 기자, 검찰이 우선 김건희 여사부터 조사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죠.
네, 수사 속도만 놓고 보면 검찰은 공천 개입 의혹 사건으로 조만간 김건희 여사를 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보석으로 석방된 명태균 씨를 어제와 오늘 연이틀 불러 조사한 것도 의미가 큰데요. 김 여사 조사를 위한 막판 다지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김 여사 쪽과 조사를 위한 일정 조율을 시도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 측은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라거나 몸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확답을 피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최근에는 이사 문제 때문에 일정을 잡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서초동 자택으로 복귀하면서 그동안 제시해온 이런 이유들은 다 해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김 여사를 출장 조사해 이른바 황제조사 논란이 있었죠. 검찰은 이번에는 김 여사를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하는 것 외에 다른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 직접 조사 빼고 주변인 조사는 마무리 단계라고 했는데요.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기 전인 이달 안에 김 여사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이달 안에 검찰청사로 부른다. 자, 윤 전 대통령 혐의가 여러 개잖아요. 검찰이 이제 직권남용 혐의로도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 갖는 불소추 특권 때문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진 상황인데요. 파면된 지금은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가 가능해졌습니다. 우선 고려 대상은 비상계엄 과정에서 군경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별개의 범죄 행위로 봐서 추가 기소를 할지, 하나의 범죄 행위로 보고 공소장을 변경할지 법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공천 개입 의혹으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고요.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동원해 막았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이미 입건했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공수처 수사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넉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고 말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도 고발됐는데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이라 당선자 기간 제외하면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발견돼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되면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법원이 다음 주 월요일 첫 형사재판 출석을 앞둔 윤 전 대통령에게 차를 탄 채 법원 지하로 출입할 수 있도록 비공개 출석을 허용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물론 여러 전직 대통령들과도 달리 포토라인에 서지 않아도 되는 건데요. 갑작스런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 이후 또 한 번 전례 없는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솔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나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은 모두 다 공개됐습니다. 2017년 3월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지상 출입구를 이용하면서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온 국민이 지켜볼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재판이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전직 대통령과 다른 방식으로 법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대통령 경호처가 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해 지하 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을 요청할 경우 허용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직원용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면 엘리베이터로 곧장 법정까지 갈 수 있어 외부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주차장 출입구만 찍을 수 있도록 언론사 촬영 위치도 지정했습니다. 파면 직후 격앙된 사회 분위기 등을 고려해 청사 방호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사건 관계자와의 충돌 가능성과 민원인의 불편과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도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전례와 검찰 출석 당시 포토라인에 섰던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까지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에게만 지나친 편의를 봐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재판부는 법정안 영상 촬영을 허용할지 여부도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 당시 재판부는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개정 선언 때까지는 법정 내부를 촬영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법원은 첫 재판 이후에도 지하주차장 진출입을 계속 허용할지는 적절한 시점에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진행됩니다. 방청석 150석으로 중앙지법에서 가장 큰 법정인데 사회적으로 큰 사건 재판은 모두 이곳에서 진행됐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4명의 전직 대통령들도 여기서 재판을 받았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를 받았던 전두환, 노태우 씨와 같은 혐의로 같은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윤석열. 내란 혐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씨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회를 봉쇄해 정치활동을 금지했습니다. 전두환 씨는 그러면서도 비상계엄으로 국민의 자유의사가 억압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여러 부분에서 비슷합니다. 윤 전 대통령도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했고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하는 포고령도 공포했습니다. 평화적, 호소형 계엄이었다는 주장마저 전두환, 노태우 씨를 빼닮았습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이들 3명의 공통점은 하나 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지난 1996년 12.12 사태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두환, 노태우 씨의 첫 공판이 열린 곳도 417호였습니다. 두 사람은 푸른 수의를 입은 채 법정 안에 나란히 서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사법부는 두 사람의 내란 혐의를 단죄했습니다. 국회 봉쇄, 정치활동 금지 등을 국헌 문란 행위로 내란에 해당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제 윤 전 대통령 차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계엄 선포 요건, 국회 군경 투입, 포고령 1호, 선관위 압수수색, 정치인과 법조인 위치 확인 등 5가지 쟁점 모두에 대해 헌법 위반이라는 헌재 판단을 받고 파면됐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은 무기형과 사형만 있을 정도로 내란은 중대범죄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417호 법정에서는 5번째 전직 대통령. 12.3 비상계엄으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대한국민의 시선은 다시 417호 대법정에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사와 재판은 속도를 더 낼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내란죄 수사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덕수 권한대행을 놓고 국민의힘에서는 도리어 차출론이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절반이 넘는 당내 의원들이 한 총리를 지지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데 내란을 심판해야 할 대선에 내란 대행을 데리고 나오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공개 일정에 나선 건데 대권 도전에 대한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이제야말로 우리 모두가 미래를 여는 상생의 꽃을 심어야 할 것입니다. 동아일보는 한 총리가 출마 가능성에 대해 그런 일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면서 한 총리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총리실 관계자는 기자가 출마 가능성을 묻길래 한 총리가 그럴 생각 없다고 했는데 계속 같은 질문을 던져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고 말한 게 전부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별 반응이 없는 상황인데도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차출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당내 의원 60여 명이 한 총리에게 출마 관련 결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권성동 원내대표까지 나서 한 총리의 출마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컨벤션 효과도 높이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갖게 돼서 나쁘지는 않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내 주자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보수 진영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 전 장관은 한 총리가 출마를 위해서 그만두신다고 할 경우 상당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이철우 경북지사는 한 총리가 경선에 나와야 한다며 출마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당 국민의힘이 내란 대행 한덕수 후보 만들기에 들어갔다며 한 총리를 향해 정신 차리라고 비판했습니다. 내란 승계 후보군에 노욕의 내란 대행 후보까지 거론되는 국힘당이 딱합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8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으냐는 질문에 한덕수 총리라고 답한 응답은 2%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영상으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가 오늘은 국회에서 정책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차기 지도자 선호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이 전 대표 선호도는 37%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당내 경선 방식은 국민 참여 경선으로 잠정 결론 났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상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다음 날 당대표가 아닌 예비후보 신분으로 취재진 앞에 선 이재명 전 대표는 다가올 5년에 구군이 걸렸다며 입을 뗐습니다. 대통령의 내란마저 이겨내고 세계 속에 우뚝 선 위대한 나라임을 증명할지 파괴와 퇴행의 역주행을 계속할지가 결정되는 역사적인 분수령입니다. 슬로건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핵심 키워드는 경제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넘어 잘 먹고 잘 사는 잘사니즘을 이뤄야 한다며 한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K-이니셔티브를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멈춰버린 경제를 다시 살려야 합니다. 주도적이고 진취적인 실용주의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지난 20대 대선 출마 때는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보듬는 억강부약을 통한 공정과 분배를 꺼내들었는데 이번엔 K-이니셔티브를 통해 경제 회복과 성장을 강조하며 실용주의를 내세운 겁니다. 경선 캠프 인선도 공개했습니다. 이해찬 개인 5선 윤호중 의원이 선거대책위원장, 4선 윤우덕 의원이 정책본부장을 맡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도 합류해 계파 없는 통합형 캠프가 됐습니다. 이재명 예비후보는 한국갤럽이 지난 8일부터 사흘간 진행한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37%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진행된 갤럽 조사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관세 문제 대응을 위해 미국 미시간 주지사를 만난 가운데 비이재명계 후보를 중심으로 경선 규칙을 두고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비명계 후보들은 당원과 국민선거인단 모두에게 똑같이 한 표씩 주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예비후보는 어떤 결정도 따르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권리당원에게 가중치가 부여될 수 있는 국민참여 경선 방식을 택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특정 집단이 개입해 역선택할 우려와 짧은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연일 대권 도전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경원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권유를 받아 출마했다는 윤심 논란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출사표를 던진 대선 후보들은 잇따라 영남 지역을 찾아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본관 앞 계단 위에 대형 태극기가 놓였습니다. 국민의힘 5선 중진 나경원 의원이 당에서는 7번째로, 현역 의원 중에선 2번째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꺾고 대한민국을 구할 유일한 필승 후보, 저 나경원과 함께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나 의원은 정치를 복원하고 당을 결집시킬 적임자는 자신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며 탈당했다 복귀한 김문수 전 장관을 겨냥했고 5선의 정치 경험을 내세우며 영선 한동훈 전 대표를 견제했습니다. 나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다음 날
관저를 찾아 윤 전 대통령과 차담을 나눴는데 윤 전 대통령의 권유로 출마하느냐는 질문에는 윤심 논란을 의식한 듯 말을 아꼈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으로 출마를 결심하고 결심하지 않았지만 결심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앞서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잇따라 보수 진영의 핵심 지지 기반인 영남으로 향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출마 선언 이후 첫 지역 일정으로 울산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방문하는 등 경제 문제와 영남 민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이틀째 대구 경북에서 일정을 소화 중인 안철수 의원은 보수의 성지라 불리는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습니다. 안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윤석열 정권의 최대 시해를 입은 사람이라며 대선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대선 출마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합니다. 총선에서 사상 최대 역대 최악의 패배를 했습니다. 아직 출마 결심을 굳히지 못한 유승민 전 의원은 이틀 연속 대구 경북에서 접점을 넓혔고 다음 주 출마 선언을 예고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퇴임식을 열었습니다. 공식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이틀 만에 다시 대구를 찾아 출근길 인사를 하며 TK 민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명태균 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홍 전 시장의 측근에게 요구한 청구서가 공개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기 돈을 들여 여론조사를 의뢰한 거라며 모르는 일이라고 반박해온 홍 전 시장은 더 이상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래한국연구소 전 부소장 강혜경 씨가 공개한 여론조사 비용 청구서입니다. 지난 2020년 3월과 4월 시행한 여론조사 7건의 비용으로 총 5,600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 대상은 대구 수성을. 21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을에 출마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측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였다는 게 강 씨의 설명입니다. 당시 홍 전 시장은 험지 출마 요구에 따라 경남 양산을로 옮겼지만 공천 배제됐고 이후 미래통합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대구 수성을에 출마한 상황이었습니다. 강 씨는 이 여론조사 비용을 홍 전 시장의 측근인 박모 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냈다고 했습니다.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은 박 씨가 홍 전 시장 총선 캠프를 총괄했다면서 박 씨가 일부는 계좌로 일부는 현금으로 줬다고 했습니다. 김 전 소장은 명태균 씨와 함께 여론조사 결과를 들고 홍 전 시장 사무실을 방문했고 명 씨가 박 씨와 함께 홍 전 시장 방에 들어가 결과를 설명하는 모습도 봤다고 했습니다. 선거 캠프 자금이 아니라 제3자가 대납하고 이를 홍 전 시장이 알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홍 전 시장은 그동안 명태균 씨와 한 번도 만난 일이 없고 전화통화한 일도 없다고 해왔습니다. 여론조사 의뢰는 나와 상관없이 명 씨와 친분이 있던 주변 사람이 선거 상황을 알아보려고 한 것이라며 대납도 아니고 지지자가 자기 돈으로 한 것이라고 해왔습니다. 홍 전 시장 측은 청구서에 대해 명 씨와 관련해 지금까지 이미 입장을 다 밝혔다면서 추가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말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대구경찰청은 아직 강혜경 씨 등 핵심 인물은 물론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은 상황인데 대선 국면과 맞물리면서 수사 속도는 더 더뎌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어젯밤부터 붕괴 조짐이 있어 현장이 통제됐던 경기도 광명의 신안산선 공사 현장이 약 18시간 만에 붕괴됐습니다. 현장 통제에도 불구하고 이 보강공사와 안전진단을 하던 작업자 2명이 실종되거나 고립됐는데요. 먼저 이승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왕복 6차선 도로가 조각조각 갈라지며 주저앉았습니다. 공사장 구조물도 부서지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뿌연 흙먼지가 도로에 가득합니다. 먼지가 거치자 무너진 잔해가 그대로 눈앞에 드러납니다. 집이 진짜 폭격 맞은 것처럼 흔들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경기도 광명에서 경기 서부권을 연결하는 지하철인 신안산선 공사 현장이 붕괴했습니다. 갑자기 꽝 하는 소리하고 번쩍했어요. 저 집 막 다 흔들리면서. 그래서 뭐 점등 흔들리고 그래서 바로 집 무너진 줄 알고 도망 나왔죠.
앞에 그 구조물이 한 4층 정도 되는데 그게 쑥 들어가다고 텔레비가 나갔다 또 들어오더라고. 그러고서 그 이제 먼지가 이제 올라왔죠. 공사 현장은 어젯밤 9시 반쯤 터널 안 지지대가 구부러지는 등 붕괴 조짐이 보였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부터 도로 1km 구간이 통제된 상태였는데 결국 통제 15시간 만에 붕괴된 겁니다. 조금 이렇게 어떻게 조금 변이공 같아가지고 혹시나 싶어가지고 도로를 위에 지나가니까 좀 선제적으로 좀 되어가지고. 붕괴 조짐으로 공사 중이던 작업자는 모두 대피했지만 보강 작업과 안전 진단을 하던 근로자가 실종됐습니다. 공사 현장 하부 작업자 12명은 모두 구조됐지만 상부에서 일하던 6명 중 1명이 실종되고 1명은 고립돼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무너진 도로 아래로는 30m 깊이로 2개의 아치형 터널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왼쪽 터널에 압력이 가해지면서 중앙기동에 균열이 생겨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한 명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있는 와중이라서 시간이 얼마 걸린다는 현재는 그 정확한 시간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장관을 본부장으로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했고 시공사인 포스코 ENC 등은 현장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붕괴 사고 현장에는 소방 드론까지 투입돼 구조와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승현 기자, 이 매몰된 굴착기 기사 구조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붕괴 사고가 난 지 이제 5시간 정도 되고 있는데요. 아직 굴착기 기사의 구조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특수대응단은 굴착기 기사의 매몰 위치를 어느 정도 확인하고 목소리가 들릴 정도까지 접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 현장이 커다란 구덩이 형태로 내려앉으며 토사와 자재가 뒤엉킨 데다 곳곳에 아스팔트와 철근이 갈라지고 기울어져 있어 접근이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다른 실종자 1명은 아직 구체적인 매몰 위치도 못 찾고 있습니다. 공사 중이던 지하터널의 깊이가 약 30m가량인데 땅꺼짐이 터널 바닥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붕괴 현장에 매캐한 가스 냄새가 나면서 소방당국은 한국가스안전공사를 통해 가스 차단 조치를 하기도 했는데요. 구조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 붕괴 우려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300m 안팎으로 아파트 단지와 초등학교, 교회가 들어서 있는데 교회 건물에선 일부 균열이 관측됐고 초등학교 역시 운동장 일부에 땅이 약간 갈라진 모습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초등학교는 붕괴 우려 탓에 오늘 하루 돌봄 수업을 조기 종료했습니다. 광명시는 추가 피해를 우려해 주변 주민들에게 학교와 시민체육관으로 대피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사고 지점으로 가는 진입로는 통제됐고 붕괴 현장 주변 도로도 당분간 접근이 차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붕괴 사고 현장에서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도중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명백한 교권 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는데요.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사와 실랑이를 벌이던 학생이 갑자기 교단을 내리칩니다. 안 준대? 준다고 했어. 네가 준다는 하면 교단이 물건을 집어던진 학생은 급기야 무언가를 쥔 손으로 교사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수업 도중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 제지하는 교사를 폭행한 걸로 파악됐는데 함께 수업을 듣던 학생들이 폭행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영어 앱으로 수행을 봐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걔가 그걸로 애들 다 수행 보는데 혼자서 게임하니까 몇 번이고 제지를 하다가 폰을 이렇게 뺏으려고 했는데 피해 교사는 가해 학생과 즉각 분리 조치됐고 오늘 하루 휴가를 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교육청도 교육활동보호 긴급팀을 학교에 보내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교육당국은 명백한 교권 침해로 규정하고 교권보호위원회 소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를 조사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자리로 사전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말 열릴 걸로 예상됩니다. 다만 가해 학생의 징계와 낙인 찍기에만 집중하기보단 재발 방지에 좀 더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위축될까 하는 염려스러움은 좀 있어요. 장기적으로 학교 내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들을 목표로 삼아야 되는데
가해 학생과 학부모는 피해 교사와 학교에 사과의 뜻을 전했고 교사도 경찰 수사 등 처벌 의사까지는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선생님의 회복과 학생 교직원에 대한 상담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교원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교권 침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 국방부 돈으로 지은 사립학교 한민고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르는 사건이 반복됐다고 어제 전해드렸죠. 그럼 그동안 학교 측은 무엇을 했을까요? 가해자를 감싸고 피해자를 탓하고 심지어 가해 교사가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있게 공적서를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이덕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5년 교사 A씨는 고1 여학생에게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는 등 수차례 성추행을 저지릅니다. 교무실, 빙교실, 보건실 등 학교 곳곳에서 성범죄가 반복됐습니다. 사랑한다, 가지고 싶다, 뽀뽀해줄게,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도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가해 교사는 서로 좋아해서 한 행동이고 학생이 원해서 표현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고통스러웠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치스러웠고 좋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부모가 격리 조치를 요구한 날, 교장은 가해 교사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있게 표창 공적서를 결제했습니다. 반론을 요청했지만 그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당시 교장은 현재 학교법인 이사로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이번엔 또 다른 교사 B씨가 수업 중 성적인 부적절한 발언을 반복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더러워서 입에 담을 수조차 없을 정도의 성적 발언이었습니다. B 교사는 상담 시간에 여학생들의 손을 감싸잡아 더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학교 측은 B 교사를 편들었습니다. 수업 내용은 좋은 의도였다. 학생들에게 헌신적인 선생님 중 하나였다. 동료로서 안타깝다며 B 교사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수 활동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교사가 상담 온 여학생의 손을 잡은 것, 사회적 통념상 잘 부탁한다는 악수라고 했습니다. 학생 위주로 돌아간다는 느낌 별로 없었어요. 성추행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학교 측이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기보다 도리어 이들을 비하하는 듯한 일들은 반복됐습니다. 그렇다면 가해 교사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졌을까요? 지난 2023년 기숙사 사감이 동성 남학생을 성추행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가해 교사를 피해 화장실에 숨기도 했습니다. 얼마 후 열린 교원 인사위원회에서 교장은 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 사안이지만 면직은 과하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측은 정직 후 바로 계약을 해지해 사직 처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성희롱 발언을 하고 학생들의 손을 감싸잡았던 B 교사. 정직 1개월 뒤 여전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 학생에게 2차 가해를 했던 C 교사는 감봉 1개월에 그쳤습니다. 교육청이 C 교사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무시했습니다. 한민고는 교사 등을 채용할 때 성범죄를 조회해야 하는 법적 의무도 어겼습니다. 확인된 2021년부터 3년 동안 성범죄 조회도 없이 채용을 해온 사실이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돼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숙사 같은 경우는 밤늦게 학생들의 자율학습이라든지 수업에 대한 공간이기 때문에 성범죄라든지 그런 걸 조회하지 않았다는 것은 학교 측에서 방조하지 않았나. 학교 측은 교사가 반성하고 뉘우친다면 도덕상 문제가 있어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법률상 하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에 따른 성범죄 이력 조회를 하지 않은 건 담당 직원의 불찰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유명 여성 아이돌 멤버의 얼굴을 딥페이크로 합성해 허위 영상물을 만들고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연예인 딥페이크는 처벌되지 않는다며 죄의식 없이 범행을 벌여왔는데요. 경찰과 텔레그램의 공조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정한솔 기자입니다. 인기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들의 얼굴에 성적 이미지를 합성해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만든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자 연예인들 이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서 총 70여 명 되더라고요. 일단은 더 많겠지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서로? 지금은 생각이 안 나요.
특정 아이돌 그룹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비공개로 공유한 딥페이크 영상만 1,100개에 이르는데 이들은 실제 아이돌 팬사인회를 찾아 등신대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한 인증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이돌 멤버의 개인 전화번호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목소리까지 인공지능 딥보이스로 합성해 성적 허위 영상물에서 연예인이 직접 말하는 듯 꾸미기까지 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딥페이크 방은 23개, 붙잡힌 운영자와 참가자만 100명이 넘는데 대부분 무직 상태인 10대에서 20대 남성들이었습니다. 실제 삶은 이제 보잘것없는데 이제 딥페이크 방에서는 소위 이제 작가님이라고 불리우고 회원들로부터 받는 제작물에 대한 호응, 그런 인정 욕구로 이들은 대화방에서 연예인 같은 유명인이 피해자면 경찰이 굳이 잡으려고 하지 않는다. 잡혀도 합의하면 기소유예, 초범이면 벌금도 안 나온다며 범행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집중 단속을 벌이고 텔레그램도 지난해 말부터 수사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하이브가 직접 소속 연예인 딥페이크 영상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등 피해 사실 노출을 꺼려 소극적이었던 연예 기획사들도 강경 대응으로 선회했습니다. 지난해 9월 성폭력 처벌법 개정으로 허위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보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경찰은 텔레그램방 운영자 13명을 구속해 검찰로 넘겼고 나머지 딥페이크 방 참가자들을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제주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됐습니다. 국가폭력에 목숨을 잃은 희생자 유족들의 증언과 진실규명의 과정이 담긴 기록 등이 전 세계의 유산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은 건데요.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4.3 사건 당시 수영인 명부입니다. 공산주의자로 몰려 사형당하거나 수감된 2,530명이 고스란히 기록됐습니다. 감옥에 있지만 건강하고 곧 돌아가겠다며 수영인들이 대구 형무소에서 가족들에게 보낸 엽서 25장도 가슴 아픈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이건 저희가 갖고 있는 엽서고 6.25 전쟁이 발발하자 군과 경찰이 이들을 집단 학살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너무 아버지에 대한 그거를 간직하는 걸 보고 정말 쓸데없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머니 마음은 그래도 온다고 했는데 그 말만 믿고. 수영인 명부와 엽서 등 제주 4.3 기록물 14,673건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메모리 오브 더 월드 제주! 역사적 가치와 보편적 중요성이 모두 인정된 겁니다. 4.3 기록물 등재로 인해 가지고 4.3 왜곡으로부터 상처가 덜 받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국제자문위원회는 특히 4.3 기록물에 대해 국가폭력에 맞서 진실을 밝히고 화해와 상생을 향한 지역사회의 민주주의 실천이 이룬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등재된 4.3 기록물 가운데 희생자 유족 증언이 14,601건으로 가장 많은데 이 가운데 97%는 1990년대 제주 도민들이 직접 손으로 써서 낸 피해 신고서라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겁니다. 국수라도 따뜻하게 한 그릇 드시고 가라고 하고 거마비 쪽으로 10,000원을 드렸는데 이것을 안 받겠다고 이렇게 얘기 들어주는 것만도 고맙다라고 했던 게 그 당시 시절이었었고 진상규명과 화해를 위한 시민운동 기록 42건과 지난 2000년 4.3 특별법에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 등 정부 진상조사 관련 기록 3건도 포함됐습니다. 4.3 사건의 진상과 명예를 회복시키는 문제, 여기에는 수많은 희생자와 유가족들과 그 친지들의 한이 서려 있고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이 7년 만에 결실을 맺었는데요. 제주 4.3이 담고 있는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가치가 전 세계에서 인정받았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이번에 등재된 제주 4.3 기록물에는 당시의 참상을 세상에 알린 현기영의 소설 순이 삼촌도 포함됐습니다. 국가가 민간인을 학살한 비극의 역사를 극복하는 길. 문학은
그 길이 비극을 직시하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문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948년 12월 10일 마을에 들이닥친 군인과 경찰이 주민을 불러 모았습니다. 7살이었던 할머니는 아직 그날이 생생합니다. 나무 들에 끝매연에 팍팍 땡겨니 다 옷다 벗겨놓고 그것도 그 낭에 칼 닮은 거 찌르는 거 추창이라는 거 콱하게 찌르고 너무 무서워 난. 폭도를 진압한다며 시작된 학살은 무고한 민간인 3만 명이 죽어서야 끝났습니다. 대학살에 아이들을 잃고 겨우 살아남았지만 30년 뒤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순이 삼촌의 이야기. 그 죽음은 한 달 전에 죽음이 아니라 이미 30년 전에 해묵은 죽음이었다. 당신은 그때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 제주에 뿌리를 둔 작가 현기영에게 4.3을 글로 옮기는 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제주도 온 도민이 앓고 있는 트라우마가 4.3이고 그들이 내게 전하면서 흘렸던 그 눈물 나도 울면서 쓰는 거예요. 울면서. 박정희 독재 정권은 작가를 보안사로 끌고 가 고문하고 소설을 금서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금기를 깨고 국가의 폭력을 고발한 글은 진상규명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70여 년 전 그날에 머물러 있는 유족들의 아픔. 애기들이 죄 있습니까? 그 어린 것들 다 죽고 그냥 죄 많은 양 나 동생하고 나만 남은 거라면 차라리 미리도 죽어버렸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때. 순이 삼촌에서 반세기가 지나 4.3의 아픔을 마주한 한강 작가는 아직 그 일을 사건이라 부르는 사회에 학살이었다고 일깨웠습니다. 제주 민간인 학살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걸 제대로 좀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무심히 흐르는 시간에도 4.3의 아픔과 결코 작별할 수 없는 사람들을 문학은 이렇게 위로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뼈 한 조각이라도 찾아내 장례를 치르고자 싸워온 사람, 작별하지 않는 사람.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중국이 오늘 미국에 대해 똑같이 125% 보복 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협상 여지를 열어뒀지만 시진핑 주석은 기댄 적 없으니 두렵지 않다며 끝까지 맞설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베이징 이피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은 미국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미국이 기존 관세의 20%에 추가로 상호 관세의 125%를 부과하자 중국도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25%로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은 숫자 노름일 뿐이라며 앞으로 중국은 미국에서 관세를 추가하더라도 무시하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 중국과 대화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시 주석은 대응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스페인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괴롭힘에 함께 맞서자고 했습니다. 중국은 자력갱생해왔다며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았기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도 말했습니다. 두 나라 사이의 무역은 이제 단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크리스마스 트리 공장은 올해 미국 주문을 포기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因为我们也担心这个订单接下来了之后，因为这个美国的这个局势不稳定，会导致这个退单的这些问题。 제품의 90%를 중국에서 들여오는 미국의 한 장난감 가게 주인은 관세를 높인다고 미국에서 장난감을 만들 수 있는 것이냐며 한탄합니다. The entire toy infrastructure is in China and Asia, and you can't just turn around and make a plastic fabrication machine or. 중국은 피해를 더 보는 쪽은 미국일 거라며 멈추지 않을 기세입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즐겨 쓰는 마가 모자의 가격이 $77까지 올랐다는 그림을 올리며 조롱합니다. 하지만 사실 중국 역시 미국 수출길이 막히면 제조업이 위축돼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두 경제 대국이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한화의 류현진이 공동구위 키움과의 맞대결에서 시즌 첫 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다저스 시절 절친 푸이구와는 6년 만에 맞대결을 펼쳤는데요. 이명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 시즌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해 아직 승리가 없던 류현진은 초반부터 칼날 제구를 선보였습니다. 단 6개의 공으로 1회를 마쳤고 전매 특허 체인지업은 물론 커브까지 활용해 키움 타선을 가볍게 제압했습니다. 특히 다저스 시절 절친 푸이그와는 6년 만에 흥미로운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1회엔 공 4개만의 푸이그를 우이스 뜬공으로 잡아냈고 4회에도 역시 우이스 뜬공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6회에는 삼진을 잡아내며 류현진이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ABS존 구석을 찌르는 제구력으로 키움 타자들을 압도한 류현진은 6이닝 무실점, 탈삼진 6개의 완벽투를 펼쳤습니다. 한화 타선도 오늘은 류현진의 어깨를 가볍게 했습니다. 1회 문현빈의 적시타로 선취점을 뽑았고 2회엔 심우준과 플로리얼의 연속 적시타로 석점차까지 달아났습니다. 5회 2점을 더한 한화가 현재 앞서고 있습니다. 잠실 더비에선 LG 염경엽 감독이 올 시즌 감독 가운데 2번째 퇴장을 당했습니다. 5회 LG 이주원의 3루강 스타구가 두산 강승호의 글러브에 맞고 떨어진 뒤 3루심이 페어를 선언했지만 1루 주자 문성주가 파울로 판단해 귀루했고 염 감독은 심판의 동작이 파울처럼 보였다며 강하게 항의하다 퇴장당했습니다. 퇴장 선언 이후 염 감독이 1루심과 다시 몸싸움을 벌이면서 한동안 경기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NBA 트레이 영의 비하인드 백드리블에 이은 득점입니다. 수비를 완벽하게 속인 환상적인 움직임이었네요.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Right down the middle, the razzle dazzle for Trae Young. One back, it has been all about the fast break for the Hawks. 오늘 낮엔 다소 덥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지도에 붉은색으로 보이는 내륙 대부분 지방의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하루였습니다. 서울은 올 들어 가장 높은 24.2도까지 올랐고 안성 28.4도, 대전은 26.1도로 초여름에 해당하는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날씨가 급변할 전망입니다. 이것은 내일 오후부터 일요일 사이 강풍을 예측한 건데요. 북쪽 상공에서 영하 20도의 한기를 동반한 저기압이 한반도로 남하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바람의 방향이 급격히 바뀌면서 급변풍이 부는 곳이 있겠는데요. 항공기나 뱃길 이용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비구름도 다가서겠습니다. 비는 오전에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서울 등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밤부터 강원 산지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최고 10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서울 등 내륙 지방은 5에서 20mm 안팎의 비가 오겠고요. 강원 산지엔 최고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13도, 광주 11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대구 22도를 보이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더 이상 특혜는 없어야 합니다.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데다 파면까지 된 이의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들을 언제까지 보고 듣게 놔둘 겁니까? 그걸 그대로 전하는 것 역시 문제고 낭비를 유발하는 일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시간과 세금, 그리고 관심과 일상이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낭비되는 걸 이제는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금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